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5일 성탄절 저녁이 다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 시간에는요 저녁을 좀 드실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또 식사하시고 나시면 제 방송 꼭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로 인해서 여권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결국은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 부활하듯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추미애 침묵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법조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추미애가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 따라서 추미애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난번에 16일 날 사의를 표명했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사의를 곧바로 수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미애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이제는 경질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인용이 되지 않고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조남관 이 대검차장, 또 원전수사 총괄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그다음에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고상철 서울고검장 등이 이 교체 대상으로 인사 학살의 대상으로 거론돼 왔는데 이것은 다 이제 물 건너가고 어쨌든 간에 추미애 측근 이 검사들, 이 환관들이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운명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내부 지금 분위기를 보면 추미애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검찰 보복 인사를 하기보다는 먼저 사표를 내고 나가라. 이런 압박성 비판들이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는 돌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제청한 추미애가 책임을 지고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빨리 경질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은 면죄부를 받은 게 결코 아니다. 사법 과잉 지배가 우려된다. 그러면서 이 법원에서 이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그래서 특히 검찰권 남용이라든가 불공정 수사라든가 정치 개입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윤석열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든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우리 국민의 불만을 의식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계속 문제시하면서 이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 이낙연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권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존재감이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뜨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조심스러운 국면, 더 걱정스러운 국면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냥 기뻐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승리가 결코 우리의 승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 여론의 지뢰를 받는 것 그 자체는 반문 세력의 결집과 반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그 리더가 누가 됐든지 간에 상당히 좋고 그 야당의 역할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능력에 있다고 볼 때 윤석열의 부각은 결코 큰 틀에서 보면 큰 손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과 함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경고도
이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곽상도 의원입니다. 독대 정권을 완성하려고 검찰총장 무력화시키고 쫓아내게 나섰던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직권 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노태강 국장 전 문체부 2차관이죠. 인사 조치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추 장관은 이제는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률 변호사, 정경심 변호비로 100억을 모으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김경률 회계사가 바로 친문은 건수를 잡아가지고 돈 버는 데만 이렇게 열중하고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흑서 저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 진중권 씨와 서민,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 이 흑서를 만들 때 500만 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조국 백서 만든 사람들은 무려 3억 원의 용처를 3억 원이나 썼는데 이 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경심 사건과 관련해서 돈을 모으자는 얘기는 결국은 돈 쓰임과 관련해서 이 조국을 지지하는 친문 세력들이 돈에 말하자면 좀 한물이 갔다.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말이죠. 어제 그제 재판부 판결이 있자마자 일성을 남긴 것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본인이 장관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 이런 이 운명론을 얘기한 바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전에 다시 그 잘못 나쁜 버릇, 제가 SNS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분노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국격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활동하지 말라 했는데 어릴 때 버릇 어디 가냐 그 여든까지 간다고 한 것처럼 조국이 잘못된 버릇 쉽게 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조국도 부인 정경심과 공모 혐의가 있다. 3번이나 재판부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공모 혐의 앞으로 본인의 재판에서 이제 다투겠다.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에 정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형량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정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모두 배척해버린 증거와 법리 의견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그리고 저와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됐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다. 그러면서 아연하고 아득한 상황이지만 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유로라는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믿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조국 입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믿는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조국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공모 혐의로 물리게 됐느냐? 바로 그것은 조국의 발등을 찍은 것은 조국 본인이 썼던 PC였습니다. 이 PC에서 이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조국 PC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파일들이 쭉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됐고 그 다음으로는 조국의 은사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과 자산관리인인 김경로 씨의 증언도 조국에게 공모 혐의를 인정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요. 이것은 심지어 오늘 그야말로 이제 9일 만에 지난 16일 날 직무정지가 돼서 9일 만에 25일 윤석열 총장 오늘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내놨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 지시사항 이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대검과 그리고 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조시설과 수용시설 그리고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 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동부지검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500명이 넘게 집단 감염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금 방금 속보로 또 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의식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런 지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형사법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소환 조사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 그리고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미세한 디테일한 이 화상회의 이런 것보다는 이 두 번째 지시 항목에서는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대범죄 사건이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성 원전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와 관련돼서 서울고검에 이첩해서 서울고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건, 그 다음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야 할 중대 범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시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권에서 뭘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바로 공수처잖아요.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이거 사건 갖고 와 보내줘. 그러면 반드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공수처는 차관급 수사기관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 수사기관의 최종 책임자예요. 그런데 차관급 총장이 공수처장이 장관급인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식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내주부터는 최대한 굉장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러한 중대범죄 사건에 관해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어떤 지시사항이냐.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이 변호인의 방어 능력 상당히 기여가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라. 이 얘기는 본인이 이번에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 압박에서는 윤 총장이 오늘 복귀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을 했지만 오늘 해당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아니 꼭 이걸 꼭 보고해야만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번째 중대 범죄 사항 중에 가장 핵심이 월성 원전 사건이에요. 이 월성 원전 사건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극약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알 만큼 충분한 의혹이 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성 원전 사건은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업무에 복귀할 때 맨 먼저 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그 조치, 승인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다시 월성 원전 사건 얘기를 안 해도 그 연장선 상에서 충분히 야말로 공감이 갈 수 있고 간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이제 비중을 두고 수사에 진도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사건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백서를 썼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죠. 김민석 씨의 친형입니다. 이 김민웅 교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 민경국 이 두 사람을 이 김재련 변호사 즉 박원순 시장 피해자 성추행 피해자 측의 변호사죠. 김재련 변호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에 고소했어요. 그 이유는 이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명 공개라고 하는 것은 관련법 제24조에 따라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의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왜 이렇게 실명을 쓰고 편지까지도 전부 페북에 올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이거는
박원순이 혼자 잘못한 게 아니야. 피해 여성도 뭔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야. 이렇게 해서 물타기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의 귀책 사유를 최대한도 희석시켜가지고 사실은 박원순이도 피해자야.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꼼수, 공작적 차원에서 이렇게 실명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 사법당국에서, 수사당국에서는 엄벌에 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 우연히 오늘 게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황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미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시기는 5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강찬호 논설위원이 직접 서울대 병원, 어린이병원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터뜨린 이 곽상도 의원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역시 이 의사가 열받아가지고 이것을 제보했다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특혜 황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대 병원에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 손자가 예약 규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바로 소아청소년과에 진료 예약이 됐는데,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루에 그냥 옆에 있는 이비인후과까지도 몇 군데를 더 돌면서 전부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일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열받쳐가지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예약 후 진료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속성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알고 분개해서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를 했다. 즉 양심선언한 거죠. 공익 제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관계자에게 내용을 충하하니까 이 제보는 맞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서울대병원 측에 이 외손자의 진료 기록 좀 달라. 그러니까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병원을 온 것은 5월이 아니고 4월 20일 날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미리미리 해도 이게 시원찮은데요. 병원에 오기 하루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약을 잡아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병원 측에서 VIP하라고 서둘러 예약 명단에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병원 당국에서도 상당히 분노를 느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노의 직접적 원인은 느닷없이 속성으로 예약한 것도 물론 분노 사항 중에 하나지만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과를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은 것, 이것이 상당히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의사가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저녁 방송을 마치고 또 바로 이어서 중요한 뉴스들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